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며 일상적인 삶을 살며 주어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집안 환경도 풍요로우며 상냥하고 세심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관계였지만 그의 다정함과 세심함에 빠져들어 결국 연인이 되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생활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실망할 줄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 되도록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돌잔치를 준비할 때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낯선 이름을 부르더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완전히 다른 낯선 이름이었고 제게는 좋지 않은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농담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 이름을 왜 불렀어요? 다이가 누구야? 그러자 남편은 우리 직장 후배인데 최근에 사고가 자주 나서 많이 괴로워. 그 후배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힘들어. 누가 보면 불륜을 저지르는 줄 앞서요. 정말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 후배는 능력 없는 후배 하나뿐인데 우리 팀 전체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 어제 후배인 그대는 어디 한참 젊고 얼굴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성격이 더러우며 자존심이 강한데 혼자 일 처리를 하려다가 몇 번이나 사고를 일으켰는지 알아.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아. 아침부터 진정이 나니까 상사를 복원해주는데 후배의 복음 없는 것 같다. 입사 초기 때보다 현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에휴. 빨리 직장을 떠나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야지. 원래는 그게 아니라고 잡아떼던 남편을 생각해보니 정말 멍청한 결정이었어. 만약 배우였다면 나무주 표창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 그때는 나도 그 일을 침착하게 넘겼어요. 잠시 잘못을 범한 걸 가지고 남편을 찾아서 못살게 하는 것도 못할 짓이지만 그 이후로 또 수상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는 동안 남편이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리자마자 회식 후 돌아온 남편은 이미 골아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슬쩍 확인해 보았고 누군가가 음표 이모티콘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자냐라고 와이프와 함께 있는데 어떤지 물어보는 수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메시지를 열어봤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의 메시지는 그게 다였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지웠던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숨기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집에 오기 전에 삭제했겠죠. 그때 불현듯 머릿속에 달하는 사람이 떠올랐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서투리고 판단하기 전에 조금 더 마음을 진정시키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진정시켰고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고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모에 홀린 사람처럼 남편의 불륜 정황의 증거를 집요하게 찾기 시작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의 사생활을 파헤친 결과 남편이 다이라는 부하 직원과 만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가장 큰 단서는 둘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남편의 태블릿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메신저가 아니라 둘만이 쓰는 메신저로 아주 뜨거운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아이 돌잔치를 코앞에 둔 날이었습니다. 모든 지인과 가족의 축하를 받아야 할 그날,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철한 부인이 되었습니다.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만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상황이 매우 어색해서 눈이 뒤집힐 정도였어요. 더 이상한 것은 그녀가 뻔뻔하게 아기 돌잔치에 축하하러 와서 직장 동료들과 자신을 소개하며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날 그 여자의 머리칼을 잡고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우리 애가 이 자리의 중심이니까 참고 참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이 사건이 끝난 뒤 일상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덤덤하게 말했어요. 나 다 알아. 네 바람 피는 걸 나도 다 알아. 연희랑 만나고 있잖아. 그게 의심돼서 잠꼬대 하나 때문에 내가 말했잖아. 아무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 같은 사이라고. 나 애도 있는 애 아빠야. 어떻게 불륜을 범할 수 있겠어? 아니 그리고 날 그렇게 몰라?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애를 내버려 두고 다른 여자한테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나를 알면서도 의심한 거라면 진짜 서운하다. 그래, 내가 오해한 거야. 아, 솔직히 너무 화가 나네. 당신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이였나 싶고, 내가 여태껏 노력한 건 전부 뭐였나 싶고. 아,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한테 못한 게 뭔데? 난 항상 당당했고 부끄럼 없이 살았어. 날 의심하기 전에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해줬어야 하는 거야? 아니요, 맞아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건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잡아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출근시키고 바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로 갔죠. 로비에서 부서 이름을 말하며 김다희를 부르라고 했는데 와이프라고 말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했더니 잠시 후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저를 부르셨다고요. 왜 몰라서 물어요. 내 남편 만나고 있으니까 불렀지 제가요. 전 아닌데요. 발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그 여자 앞에 쭉 전시해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더라도 오늘 나는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경고하라면 하겠습니다. 나는 교양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 너희들이 나를 농락해 나와 나의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느끼게 할 거예요. 증거들을 다 인터넷에 올리고 벽에 붙이고 화장실 곳곳에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품격이 떨어지고 업계 내에서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가 초년생이고 어리다고 보여서 잘못된 것인 줄 몰랐고 그쪽에서 잘해주었기 때문에 혼자 착각한 거였어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25살이 어리다고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미쳤거나 아동도 아니지만 남의 남편을 빼앗으면 범죄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야 합니다. 내 나이만큼 멍청하거나 어리건대 내 부모님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서 너희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절대로 다시 만나지 않고 얘기도 나누지 않겠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그제야 갓 낳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눈물을 흘렸어요. 전 흥분해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갓나의 얼굴에 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회사 내부에 이야기가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미안해. 비겁한 놈이라 정말 미안해. 이혼해. 애는 내가 데려가. 잘못했어. 아, 다신 안 그럴게. 왜 이혼은 싫어? 이혼하고 싶어서 다른 여자 품에 안긴 거 아니야? 내가 싫어서 그쪽에 붙은 거잖아. 아니야, 그 여자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아, 그냥 그쪽에서 만나달라고 해서 마음이 잠깐 흔들렸던 것뿐이야. 그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해서 100번 양보해.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갈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애는 막 태어난 우리 애를 두고 다른 여자 품에 안으니 좋았어. 갓난 애기가 눈에 밟히지 않았어. 어떻게 출산하자마자 불륜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지를 수가 있겠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해요. 비록 제가 비겁하고 멍청한 인간이라 소중한 당신을 두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 깨달았고 정신 차렸어요.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신념하며 그러니까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날 증오해도 좋아요. 평생 원망해도 좋아요. 그냥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당신한테 못해줬던 것들을 이제라도 마음껏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남편은 밥도 먹지 않고 2박 3일 내내 무릎을 꿇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에게 너무 원망스럽고 원하는 내용이 아니면 수정 요청해 주세요. 경멸스러운 상황이네요. 한편으로는 아이를 홀로 키울 자신도 없었어요. 생각지 못했던 이혼의 현실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어두워서 스스로에 대한 유해한 생각을 품고 이혼을 미뤄왔던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남편이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하지만 여전히 상처받은 날의 기억에 머물러 있었어요.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지면서 상간녀로 낙인 찍혀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원래 시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아 이어가기로 결정되었던 것인데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앞당겨졌었어요. 어쨌든 상간녀와 남편은 거리적으로 멀어졌고 더 이상 만날 것 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해준다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참 한심해서 많이 혼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마음 풀어.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야. 남자가 살면서 바람 피우는 것이 당시에는 일이겠지만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다. 가장으로서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되지. 사랑까지 바라는 건 욕심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남자는 밖에 나가면 해야 할 일이 많았냐. 너도 적당히 신랑의 결점을 포용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될 거야. 한 번 실수했다고 애를 잡듯이 잡으면 성가시다. 시부모님도 제가 아들 편이라 하시지만 저는 이미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부모님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이혼만 하지 않은 것뿐이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이 최선을 다해 저에게 뜻을 전했다면 난 남편을 완전히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회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남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만 빼면 다른 부분에서는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였기에 그 부분만을 중시했었지만 그 인간은 호의는 물론 재창출도 되질 않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신뢰할 만한 댓글, 고객지원부에서 받은 문의에 대한 대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그 일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여성은 다시 다른 남성과 만났습니다. 우연히 그녀의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방문했을 때 차 안에서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둘은 팔짱을 끼고 차에서 내려 떠나는 모습을 보았지만 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본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둘 사이에 다시 벌어진 일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다시 위협을 가했고 심지어 남편은 제 알지 못했던 세컨드폰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글쓰기의 상황에서 상호에게서 만나 아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바람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우리 아이가 너무 가엾어서 어린 날 운 사실을 인생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밤에 상대방의 SNS에 들어갔더니 대놓고 연애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고 명품 가방 몇 개를 전시하고 이와 같은 글을 당당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준 가방 콜렉션 항상 사랑을 듬뿍 주는 우리 오빠. 내년에 꼭 해외여행을 가자.
라는 내용이 놓여 있었는데 댓글에는 지인들이 아주 화를 내며 부자 남자친구가 있는 것에 부럽다는, 결혼은 언제 하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커플이 데이트를 할 때 마치 미혼인 남자와 사귀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다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변한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가정에 충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저를 완전히 배신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었고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이혼을 하느냐 아니면 상간녀를 만나도 내버려둘 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부남이란 놈을 남편이랍시고 제 곁에 두는 건 정말 못할 짓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니 상한 일만 주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하면 분명히 저만 손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저는 천천히 미리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몰래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한 번에 터트릴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는 최대한 만척 있기로 한 것이죠. 남편과 상간녀를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제 임무는 충실하게 해나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시모님 댁에 매주 갔고 싹싹한 며느리로 연기하며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남편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포기했으니 이제 남은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동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부모님은 손주를 자주 만나 좋다며 너무 행복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시더라니 헌신을 다하는 아내인 척, 극진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며 하루하루 증거를 모아야만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빈손으로 길거리에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최대한 그놈이 쓰레기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그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었을까요? 제가 불륜 사실을 아는 것도 모르게 그 인간은 당당하게 상간녀를 만나 다녔어요. 여자를 만나 여행을 한 뒤 남편을 위해 저녁을 차려놓고 계심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항상 당신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겠지? 내 표현이 서툴어서 말을 다 못할 뿐이야. 나는 항상 당신께 감사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잘해야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너무 미안해. 내가 알아. 요즘 나한테 서운한 게 없어. 당신이 가정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것 알아. 그래서 나로서는 너무 미안할 따름이야. 가정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늘 당신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이 뭐가 될까? 미안해.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아이를 열심히 키워주는 덕분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리고 말이야, 우리 결혼 기념일이 곧 다가오는데 어디 좋은데 여행이나 갈까 생각해보지 않을까? 한동안 여행을 못 다녀왔잖아.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요즘 당신이 너무요. 바쁘잖아. 우리야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으니까 이번 휴가 때는 당신 혼자 배낭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 배낭 여행집에 아이가 있어서 제대로 휴식 시간도 갖지 못하고 출장 다니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당신 혼자서 배낭 여행 가는 게 로망이었다. 참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여행도 때 가야지. 나랑 가는 건 죄다 휴양지 뿐이잖아. 나 혼자 에이, 그건 아니지. 나 혼자 여행 가면 당신 혼자 아이돌 봐야 하잖아. 애 엄마가 애돌 보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당신 보면 항상 미안하고 애틋하고 그래. 우릴 위해서 항상 힘들게 일하잖아. 당신이 푹 쉬다 오는 게 가정을 위한 일이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자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녀와. 결혼 생활하다 보면 각자의 시간도 존중해야지. 아니야 정말. 난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 진짜 잘 한 것 같아. 당신 같은 와이프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어. 나 지금 좀 감동받은 거 알아? 당신은 정말 알수록 완벽한 아내야.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남편은 감동을 받은 듯 눈까지 불더라고요. 상간녀를 만나라며 여행까지 권유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유롭게 내버려둬서 이번엔 상간녀와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더라고요. 남편의 이메일로 도착한 비행기 티켓 예약 내역을 고스란히 저장해뒀죠. 쓰리 있는 미래 여행이 반복될수록은 완전히 저를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편이 되어 친구들에게 상관을 소개시켜준 자리까지 가졌다는 걸 알게 된다. 부인과는 별거 중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뭐라고 하지? 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상간녀를 소개시키려고 작업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업무 때문에 바쁘다며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밖에서 잠을 자고 들어오는 남편을 바라보며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집의 가사를 담당하며 과감한 행동을 하는 남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아직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겨우 참고 있는 마음을 눌렀네요. 남편이 상간녀와 사랑을 속이며 자리를 비울 동안 나는 시어머니가 담석 제거 수술을 받을 때 최선을 다해 간병을 했고 시아버지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쓰러지시면서는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 응급처치를 해주고 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제가 부모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해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에요. 오래오래 제 곁에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다른 소망은 없어요. 우리 며느리랑 손주가 건강해야죠. 아들 때문에 제 이 인생을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아, 우리 며느리가 없었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잖아요. 아들의 자식이 어딜 가서 뭐 하는지 전혀 관심 없나 봐. 애비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얼굴 한 번 안 내는데. 그가 바빠서 그럴지도 몰라. 참, 아이 바쁜 회사도 아닌데 뭘 그리 바쁘게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디 술집에 가서 놀고 있는지 우리 며느리가 잘 살펴봐야 해요. 아들을 받아들일 여자는 우리가 잘 선택해야겠어요. 며느리만 있는 거 알죠? 우리의 그의 집에 속상하게 해줄 정을 많이 했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보면서 참았어요. 이게 가족이 아니냐고 생각하니까 이해하고 참고 감싸줘야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버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제가 아니면 누가 케어하겠어요.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집에서 혼자 살리고 애를 키우는 게 보통인 일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를 위해선 뭐든 못하겠냐고 생각해. 그럼 나중에 일 좀 시켜주세요. 우리의 학원비 벌겠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돈 모으는 중이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참 알들 아이 손주 학원비야. 우리가 싹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때쯤 되니 느껴졌어요. 시부모님은 이제 완전히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증거마저 넘치게 되었어요. 슬슬 폭탄을 터뜨릴 때가 되었나 싶어 타이밍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어떻게 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다가 실신하여 응급실로 옮겨져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에 긴장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제 남편이 말기암이었어요. 병원에서는 1년 반 정도로 개세해 주었어요. 발견하다는 말을 끝으로 더는 말을 아끼고 있던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울면서 가슴을 칠 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 증오나 원망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이토록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을 덜 증오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복수의 대상이 순식간에 취해서 나약해지는 제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수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남편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병상에 눕게 된 남편을 위해 바리바리 짐을 싸서 병원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상간녀로 바로 떠난 것이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울면서 오빠, 다치지 마세요. 잘 챙겨줄게요. 이제 오빠 곁에 올게요. 라며 말하며 드라마를 찍기 시작했어요. 본처인 제가 있는데도 언제나 당당하게 나를 구하는 그녀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서 급기야 그녀는 오빠를 돌볼 테니 나가주세요. 이제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라며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찾아왔어요. 그러자 급기야 나에게 나가달라고 해요. 오빠를 돌보겠다며 이만 가도록 주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녀가 남편을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직접 물었더니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여자가 진짜로 끝까지 나를 속인 것일까? 라고 여기실까봐 계속해서 재촉해보았지만 결국 그녀는 입에서 나오지 않을 말을 지키어야 했던 것 같았어요. 하더라도 미안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내 입장도 이해해 줄 수 없을까? 나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을 알아. 하지만 이 사람에게 갚을 빚이 많아. 그는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자 소중한 사람이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게 내 진심이야. 헤어졌다면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날 속이고 둘이 만나고 있었던 거지. 죄값을 받을게 두고두고 용서를 빌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애 때문에 나랑 붙어 살고 있었던 거잖아. 의리를 지키며 살고 있었던 거야. 알아, 이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 같은 놈을 잊어버리고 당신도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그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너무 놓여 말고 나를 놓아주라.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네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제가 아닌 상간녀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을 떠나며 끝까지 보살필 결심까지 했던 거예요. 저같이 바보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요? 그쪽에서 제가 싫다고 헤어져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상간녀의 속셈이 훤히 드러나서 열받았어요. 시한부인 남자 곁에 꼭 있어줘야 하는 게 맞나 봐요. 붙어있는 이유는 뭐일까요? 받아먹을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요. 상간녀가 당당하게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지만 오빠가 죽기 전에 나랑 혼인 신고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지가지 하겠죠. 내가 몰라줄 줄 알아요. 간병하는 척하면서 머리로 돈 계산하고 있는 거 내가 몰라도 되나요? 그러는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애정도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유는 뭘까요? 돈이 아쉬워서 껍데기만 붙잡은 채로 발악하고 있었겠지요. 불쌍하네요. 더 이상 그쪽과 할 말이 없고요. 얼른 정리하세요. 오빠랑 나는 이제 시간 별로 없다고 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마무리해주세요. 설마 아직도 오빠한테 미련이 남은 거 아니죠? 오빠도 그쪽이 싫다고 하잖아요. 싫은 사람 붙잡고 있는 것만큼 추한 건 없는데. 아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혼인 신고하는 거라도 하라고 누가 말했어? 안 그래도 그 인간이랑 정리하려던 참이었어. 더럽고 치사해 내가 빠져준다 됐니? 이제야 말이 통하네요. 진짜 기원하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었을 텐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원래 인연이라는 게 허무하게 끊어질 때도 있잖아요.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와이프가 될래?
어떻게든 그 사람이 신혼생활을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든지요. 나도 너 같은 사람 지긋지긋해서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앞으로는 다시 만나지 않도록 하자. 그냥 결코 나를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도 말아줘. 알았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을 테니까요. 오히려 그쪽이 더 아프겠지만 나중에 아쉬워하며 나에게 다시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괴롭히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이긴 하지만 둘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 어쩔 수 없어요. 그때가 되니 솔직히 매우 지치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쿨하게 둘의 행복을 빌어준 후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의 병으로 인한 소식 때문에요. 부모님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계셨고 밥 한 술에도 제대로 뛰지 못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졌다고 속이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걸 믿고 최선을 다한 아내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시부모에게 통보를 받은 그 순간 상간녀가 나타나서 날 돌볼 필요가 없다며 이혼하라고 경고한 사실, 남편이 또 다시 버리고 상관을 택했다는 사건까지 모두를 시부모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셨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건가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해봤지만 제가 싫대요. 아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그 여자랑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저도로 제발 헤어져 달래요. 시아버지는 흥분하여 이 자식을 아주 그냥 하며 벌떡 일어나셨어요.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애써 시아버지를 말리며 호소했던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가 간병을 잘 할 수 있을진 걱정도 되고 신경이 쓰이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가끔 가서 잘하고 있는지 돌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야 할 것 같아요. 끝나겠지만 그래도 저와 어머니, 아버지 간의 인연은 이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손주를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감사하시며 안아주셨습니다. 갑자기 아픈 아들이 상관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별다른 방법이 없으셨겠죠. 자신이 앞세우는 그 마음 어찌하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새 출발을 했네요.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받게 되었지만 마음이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길 바라지 않았지만요. 몰랐거든요. 가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의 소식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말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건강을 챙기며 병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상간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시부모님 댁에 찾아와서 살림을 도운다 하더라고요. 꼴의 부부라고 임신까지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마치 상여인이 없었다는 듯이 깨끗한 척 살고 있는 상간녀를 보며 열불이 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 여자도 버림을 받으리라. 그 언젠가는 죄의 대가를 치르리라 희망하며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암이 전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던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로 허무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싫어하고 혐오스러웠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편이 허전하네요. 하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아빠를 잃은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다가왔어요.
장례를 마친 뒤 잠시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치시더니 시아버지가 입을 떼셨고, 이야 아니나 다를까 내 아들의 법적인 부인은 그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녀가 유일한 며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를 우리 엄마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각 중입니다. 그쪽은 영정이 안 가. 저도 어머님과 아버님을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이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던 재산을 전부 우리 며느리에게 물려주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게는 그 여자가 가만히 있을 텐데야. 어차피 우리 재산인데. 우리 말이지. 안 그래? 우리 손주를 내준 며느리가 제일 고생하는데 당연히 우리 며느리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것을 간과한 건 딱 하나 있었죠. 시부모님은 완전히 제 편이라는 것을요. 남자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시부모님은 재산을 생각하지 않고 상간녀 왕따를.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따위에게 줄 수 없다며 아들에게 할 분까지 저에게 주기로 하셨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도 잘 다스려 손주에게 물려주시기로 하셨다며 걱정 말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제 앞에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서류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감격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들었던 상처 주는 말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감사한 마음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넓은 아파트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아이의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상간녀는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가볍게 무시했더니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네요. 빨리 좀 와 달라고 하셔서요. 집안이 엉망창물이라 와줄 수 있냐고 시댁에 허겁지겁 갔더니 상간녀가 개거품을 물고 대성통곡하고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바닥에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냄새가 풀풀 나더니 만취의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간병도 하고 임종도 지켰어요. 근데 왜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냐고 말이에요. 또 왜 이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만 재산을 받냐고 너무한 일이 아니냐고요. 제가 뭐 첩이라니 이거요. 조선시대 때도 후한위인 게 아니에요. 대접은 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굴러온 돌이지만 엄연히 법적인 며느리를 너무 대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 남편이 얼마나 화낼지 알겠어요. 아무튼 저는 결정적으로 반대합니다. 얼른 돈을 주세요. 제게도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간병하느라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다고 말이에요. 거짓으로 만들려고 정하셨어요. 정 싫으시면 간병인을 쓴다 치고 시급을 계산해서 노동비도 주세요. 저가 한 일의 대가라도 주시라고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어디서 시부모 앞에서 술주정을 하고 소리를 질렀고 상관도 지시라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요. 난장판이 된 시어머니가 저를 중얼거리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결국 저는 상간녀를 끌고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정신을 못 차린 상간녀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엔 중얼거렸고 술 때문인지 조용해지며 돈이 목적이었다고 밝히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헛웃음을 지었고 시어멜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나쁜 놈, 왜 이런 여자랑 관련됐어?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때 상간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제 위치로 찾아오더라고요. 자신감 가득한 이유로 머리를 뻗어보며 따져대었어요. 이 집은 이제 내가 며느리이자 부인이에요. 이제는 우리 시부모님을 어떻게 키워서 살았길래 돈이 그쪽으로 갔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결정이 그렇게 한 것일 뿐이에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말해야겠죠. 설마 그 돈을 다 받을 생각은 없어요. 애초에 그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집안 어른이 주신 돈인데 받아야 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문제예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나는 우리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받은 건 제게 피해자도 저고 왜 여기 와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팔 그쪽을 두둥분해서 내게 안심하게 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아니면 소송할 생각이냐? 소송하면 너도 뭐 이익이 생길 줄로 생각했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너 지금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거, 넌 이해하지? 상속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해. 그들은 내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넌 뭔데 그런 말을 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돈을 위해 그 사람 곁에 붙어 있었나? 아주 속물이란 없는 거 없나? 내가 내게 돈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닌데. 너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헤어질 거라 울고불고 매달리던 게 언제냐? 나 몰래 꽤나 즐거운 연애를 했는데. 그건 한정된 일이야. 그리고 남편이 땀 흘리게 내버려 두고 틀린 것도 있지. 얼마나 사람이 매력이 없으면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할까요? 안 그렇나요? 그건 각자의 생각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나 너나 다 비슷한 일이죠. 삶에 멀쩡한 남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유부남을 만나보려는 건가요? 인생을 그렇게 보는 것이라면 얼마나 사랑하는 확신이 없으면 상대방까지 간병까지 해줄까요? 사랑을 구걸해야 할까요? 너도 참 불쌍한 삶이죠. 불쌍한 삶이라면 조금 도와주지 않을까요? 아, 그쪽은 소송 당하셔서 위자료까지 내야 했대요. 지금은 완전히 허망해졌대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손을 주고 있는 게 전혀 없고 모든 것은 부모님의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은 무엇이었나요? 물거품이 되는 거, 그 사람과 나눈 시간, 추억, 사랑까지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제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쪽은 결혼 생활을 길게 이어가고 제게는 인연 때문에 유부녀가 되었어요. 사별한 여자가 됐다고 말이죠. 그건 제 선택이지 누가 등 떠밀었느냐. 좋아서 만나고 시한부를 좋다고 간병까지 하겠다고 혼인 신고부터 한 건데요. 잘못은 내 것이죠. 이제 와서 돈을 받지 않으면 속상한 척하는 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항상 꽃길만 걷고 있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말이 생길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난 너한테 줄 돈을 종용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 부탁하지만 5도 괜찮아요. 아니면 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내가 미쳤다고 내 인생을 망친 것에 대해 돈을 주겠어요. 잘못된 사람을 찾아왔어요.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구걸하던가 하세요. 절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알겠어요? 아무리 유부남을 뺏는다 해도 성공했다 해도 내가 상여인인 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 기억 속에도 그 사람은 영원히 불륜자이고 넌 영원히 상간녀일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한 번 깨진 컵은 다시 이어 붙여도 새 컵이 될 수 없어요. 유부남을 건드린 순간부터 이런 결말이 예상되었어. 상간녀는 행복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지 마. 넌 지금까지 한 것이 헛된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 내 삶은 그 사람을 만난 순간부터 천천히 망가져 왔어. 넌 그걸 느끼지 못한 것뿐이었고 양심적으로 좀 살았다면 희생만 할 뿐인데 무슨 수가 있겠어? 명품 가방이 몇 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걸 팔아서 생활비를 얻을 수도 있겠지. 예상한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진행되었지만 더 만족스러운 결말을 보게 됐어. 상간녀가 자멸하기 때문에 말야.
시부모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상간녀는 결국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혼자 어디선가 살고 있는 것 같아. 유부남을 잘못 만난 후로는 회사도 잘리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어. 돈도 다 털리고 매우 엉망으로 끝이 나 버렸죠. 어쨌든 부모님과는 아직까지 교류하며 잘 지냅니다. 예전처럼 매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생일이 되면 꾸준히 선물을 보내주시고 용돈도 보내주세요.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꾸준히 각인시켜주고 싶어서 기일이 되면 데리고 가서 인사를 하죠. 우리 아이 기억 속에는 잘 놀아주던 친절하고 자상한 아빠로 남고 싶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있네요. 무엇보다도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혼 과정에서 자라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혼을 미룬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혼하고 헤어지길 바래요. 될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남은 사람끼리 앞으로 잘 살아봐야죠. 그래도 경제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혼자서 수월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비록 남편 때문에 힘들고 불행한 날들을 봐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 덕분에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아이도 있는 것이 되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네요. 이런 게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저를 많이 속상하게 했지만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길, 지금 있는 곳은 평안하길 바랄 뿐입니다. 연이자 인연이었던 남편을 조금씩 떠나보내고 이제는 새로 출발하려고 해요. 부디 앞으로의 인생은 굴곡 없이 순탄하길 바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저를 가족이 믿고 응원해 주신다는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도 힘을 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과 함께 하루하루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기를 바라며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